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경험들, 내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정확하게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 미뤄둬서 그렇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경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살아볼 만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볼 만한 삶이 뭘까요?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살다 보면 삶이 너무 지옥 같아가지고 이런 삶쯤은 그만 살아도 되겠다 생각하기도 하죠. 저희가 자살 사고라고 하는 것도 흑백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있다 없다라고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삶에 대해서 조금씩 회의감을 가지고 희망을 놓는 순간도 있는데, 그 관점에서는 저 또한 이런 삶쯤은 그만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꼭 엄청난 적극적인 자살 사고가 아니더라도 삶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느끼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살아볼 만한 삶이 뭐냐? 삶이 이 정도 되면 좀 살아볼 만 하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요? 희망이 있는 삶, 사람 이런 얘기 주셨네요. 동글님께서 희망이 있는 삶, 곰돌이님께서 사람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좋아요. 균형 있는 삶도 좋죠. 좋습니다. 참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죠.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한 번도 누군가 이런 걸 묻지 않거든요. 아무도 묻지 않아요. 저는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에서 이런 것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한때 그 각 국가별로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연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 연구는 과학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많이 받긴 했거든요. 그래도 가볍게 참고해서 보면 각 국가별로 이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가족과 직업이 1순위입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가족이 1순위고 2순위가 직업이죠. 그리고 이제 물질적 풍요는 조금 후순위에 위치하고 있고, 자본주의의 성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마저도 물질적 풍요는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물질적 풍요가 1순위에 있죠. 그리고 가족은 3순위에 있고 그 직업 같은 거는 있지도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제가 철이 들지 않은 건지 가치가 다른 건지 주변에서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 어른이 되면 부동산이 어떻고 차가 어떻고 명품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골치가 아프거든요. 특히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이런 것들을 기를 쓰고 판단하고 소위 수준에 맞는 삶을 조차 많은 노력들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저는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부분이고 삶을 스스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겠죠, 안정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조금 무딘 부분도 있겠으나, 또 때로는 지나친 사람들을 보면 부동산을 위해서 삶을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정말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살아볼 만한가, 나는 이 삶을 왜 살고 있나,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잖아요. 정말로 딱 한 번 사는 인생, 딱 한 번 있는 지금 이 나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공간을 나는 무엇을 바라서 이 삶을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보다 여리여리하던 대학생 시절, 지금보다는 많이 호리호리하죠. 이때 옆에 있는 두 친구가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과 함께 교내에서 호스피스 동아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 봉사를 매주 했었는데, 사실 호스피스라고 하는 게 매주 사람이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선생님들도 젊은이들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사별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종교적 뜻이 있어서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러 오시는 중년 이상의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진을 얼핏만 봐도 저만 젊은이죠. 제가 모자이크를 해놨는데 그냥 그렇게 봐도 저만 젊은이입니다. 저도 원래는 선생님이 젊은 친구들이 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거절하신 다음에 문 밖으로 나갔는데 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걸 하려고 왔는지 잘 설명드리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해보자고 했고, 그렇게 봉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봉사를 제가 의대 시절 다 포함해서 4, 5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호스피스 봉사하면 주로 하는 게 이제 손발 닦아드리고 머리 감겨드리고 림프 마사지 해드리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이제 정말로 삶을 정리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로 제가 괜히 이렇게 모범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거창한 명예와 권력,
부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로 무슨 얘기하냐면 그때 자녀랑 갔던 그 바닷가, 젊은 날에 재밌게 보았던 되게 허접한 공연, 길거리의 모습들, 가을 낙엽 이런 것들이 그리워하고 그런 것들을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뭔가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한창 치열하게 살던 시절이니까 바깥 세상에서 얘기하는 온갖 이야기들과 실제 삶을 마무리할 때쯤 되니 그때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상이한 느낌이었어요. 실제 돌이켜보면 살아볼 만한 삶이란 그래도 이 삶을 살아가 볼 만하다고 말할 이유는 그런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거리를 걸으면서 마주하는 풍경들,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뺨끝을 스치는 바람들, 순간의 장면들, 감각들 그런 데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거는 뭐 호스피스는 아니고 일반 병원의 얘기인데 이제 수능이 막 끝났을 때쯤 한 11월쯤 해서 중환자실에 한 환자가 입원한 거예요. 아직 에센티를 벗지 못한 어린 친구였는데 보통 이제 그때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수능 치고 삶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런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수능 몇 주 전부터 갑자기 목에 있는 림프절이 막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발열도 나고 피로감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벼운 감기인 줄 알고 수능 치려면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약도 먹어봤는데 별로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기침을 하거나 뭐 그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볼까 하다가 그래도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수능을 세 번째 치는 건가 뭐 그랬었거든요. 간절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또 그때 하필 코로나 시즌이어가지고 괜히 병원 갔다가 코로나 옮아가지고 세 번째 보는 수능 망쳐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진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하하호호 하고 있을 시기에 이 약 물고 버틴 1년인데 그마저도 실패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환자가 그 상태로 2주가 넘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수능 시험을 겨우 보고 바로 응급실을 거쳐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어요. 병명은 기쿠치 병이라는 건데요. 20대, 30대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 미상의 병인데 괴사성 림프절염이라고 해서 림프절에 이제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이랑 전신 피로를 느끼고 여러 전신 증상을 동반하지만 대부분은 양호한 경과를 보여서 대부분 저절로 호전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통상적으로 보고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림프절이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림프절이 너무 커져가지고 기도를 조금씩 막으면서 호흡을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상태가 점차 악화되었고 의식도 처지려고 하던 찰나에 이제 중환자실로 오게 된 거죠.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된 후 어느 날 의식이 몽롱했던 이 환자가 개슴츠레 눈을 뜨고는 필요한 처치를 하고 있던 간호사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 산다는 게 뭘까요? 공부 거적 그게 뭐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좀 너무 초연한 얘기잖아요. 중환자실에 누운 19살짜리 여자아이가 초연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공부 그게 뭐라고 그 얘기가 너무 초연한 질문이어가지고 간호사 선생님께서 그러게 그게 뭐라고 라고 답하고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테니까 힘내자고 학생을 달랬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삶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죠. 입시가 실패할 때도 있고 가족관계가 깨져버릴 때도 있고 찢어질 듯한 가난이 있을 때도 있고 상처가 되는 말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죽음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삶을 스스로 마감한다는 게 사실 너무도 두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정말 큰 용기가 있어야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공포의 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심정을 우리가 차마 헤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그 용기로 좀 살아가지 이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상황이 돼 봐야지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지, 왜 그 사람들은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식으로서 그런 것들을 선택해 버렸는지 공감을 하려면 그 문제를 마냥 그렇게 합리적인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공부 때문에 삶을 마감하는 거는 너무 아쉬운 선택이죠. 공부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일 뿐인 거예요.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공부 하나 잘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 못해도 성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수두룩하고 공부 하나 잘한다고 으스댈 일도 아니에요. 누구는 공부에 재능이 있고 누구는 장사에 재능이 있기도 하고 다른 누구는 투자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재능이 있어도 불행한 반면에 다른 누군가는 이렇다 할 재능이 없어도 행복해요. 저는 병원 생활을 하면서 재능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대에 있었으니까 서울대가 1년에 전국에서 150명 정도를 뽑는데 전국에서 150등까지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다 모인 곳이잖아요.
본인이 일하는 분야, 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늘 근심이 가득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짜증내는 교수님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까지 입학했으면서도 나는 진짜 공부에 재능이 없는 건 아닌가라고,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공부에 진짜 재능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한숨을 푹푹 내뱉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보면 뛰어난 성취를 이루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행복할 일들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 사진처럼 제가 이건 새벽에 종로 쪽을 지나면서 찍은 사진인데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레코드집 사장님께서 미러볼을 빵빵하게 틀어두고, 미러볼이 지금 동영상이 아니라서 그런데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미러볼이 빵빵하게 돌아가면서 되게 올드팝 같은 게 나와요. 좋은 스피커로 그런 게 엄청 나오는데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 새벽에. 그래도 이 사장님한테는 그게 삶에 대한 되게 뚝심 혹은 자신의 행복 같은 거겠죠. 그래서 새벽에 아무도 듣지 않는데 미러볼 열심히 돌리면서 음악을 틀어두는 레코드 가게 사장님의 뚝심 같은 걸 볼 때도, 그냥 날 좋은 날에 따뜻한 차 마시면서 비치는 햇볕 같은 걸 느낄 때도, 길거리에 먹을 것 좀 달라고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는 고양이들을 볼 때도, 아니면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고 삼켜야 되는 삼각김밥이나 라면에도, 누군가는 하찮게 그려둔 거리의 낙서에도 우리가 웃음 짓고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감각들은 정말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삶의 행복은 어떤 궁극적인 미래의 가치,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편안한 일터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경험들, 내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정확하게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 미뤄둬서 그렇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경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습니다. 수용을 가장 과학적으로 연구한 스티븐 헤이즈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인간이 된다는 건 곧 지구 위에 어떤 다른 피조물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팽배한 방식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해서 반드시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또 이런 말을 했죠.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옥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많습니다. 저도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입시에서 실패했을 때도 있었고, 투자자의 외면을 받고 노골적인 무시를 받았을 때도 있었고, 고객들로부터 외면 받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마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 또한 다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겠죠. 당연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면 응급실에 왔던 젊은 친구의 말, 고작 그것 때문에 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과거나 미래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 지금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들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제가 그 측면에서 살아볼 만한 삶에 대해서, 약간은 마인드풀리스적인 어떤 철학들이 반영돼 있죠. 그래서 살아볼 만한 삶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